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움켜쥔 중국은 자석처럼 부와 자원을 끌어당기고 있다. 중국 경제 분석가인 저자는 중국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그 잠재성과 영향력에 주목한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G2인 동시에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가난한 중국.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한 세계 인구 순위 1위의 거대한 나라. 이처럼 다양한 가면을 쓰고 있는 중국은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회주의 국가, 새빨간 국기, 아니면 세계 1위의 인구수. 이 밖에도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륙의 잠재성과 역사의 저력. 어쩌면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은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는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장의 한계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라는 현상과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새겨볼 수 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21세기 서막을 여는 그 순간 베이징에 쳐들어가 자금성을 불태우고 청황실에 베이징 의정서를 강요한 사건. 1901년 9월 체결된 신축조약. 한 세기가 흐른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지난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발 금융위기 속에서 그리스 해운사들과의 합작사 설립 및 4억 유로 규모의 선박 건조 계획을 내놓은 것. 그리스 부총리는 서류만 잔뜩 들이미는 월스트리트와 달리 중국인들은 진짜 거래를 한다고 말하며 중국이 유럽을 향한 발판을 그리스에 세우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G2로서 국가적 경제적 위상을 확실하게 인정받은 중국. 급성장한 경제력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 국제사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국의 입김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 해외 투자를 통해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현상을 대변하는 역 마르코폴로 효과는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중국이 유럽 기업의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많이 회자되기도 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의 공장은 중국의 희망이며 공업화 대국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나이키, 애플, HP 등 다국적 브랜드의 제품이 중국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세계의 공장이라는 허울 속에 갇힌 중국 기업의 한계는 아이패드의 제조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500짜리 아이패드를 제조하면 99%는 모두 애플에 귀속되고 폭스콘에는 $4가 떨어진다. 그러나 그 $4도 모두 순이익은 아니다. $4에는 관리비와 전력 비용, 토지 임대료 등 각종 부대 비용이 포함돼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최대 노동시간을 요구하는 중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2010년 5월 폭스콘 노동자의 연쇄 자살로 세상에 드러났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9년 12월 주하이 시찰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것이 아닌 중국에서 창조한 것을 만들기를 요구했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기업들은 현재 기로에 놓여 있다. 중국과 미국의 환율 전쟁. 가이트너미 재무장관이 위완화 절상 요구를 하면서
환율 전쟁의 진원지를 중국으로 지목했던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최대 외환 보유 국가이면서 동시에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 중국. 미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 심화. 우리나라 역시 상위 5개 기업의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역과 환율,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10년 2월) 미 재무부는 전년 대비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342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2달 연속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인 것. 미국이 환율과 무역 불균형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이면에는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정책에 대한 불쾌감이 깔려 있다. 각 나라의 경제력 뒤에는 자원과 무역이 있다. 자원 전략화의 물결 속에서 자원은 경제 성장의 젖줄이다. 덩샤오핑은 몇십 년 전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말하며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6%, 생산량의 97%를 점유하고 있는데 2010년 9월 디아위다오 사태에서 대일 희토류 수출을 잠정 중단하며 외교 무기로 사용한 전례도 있다. 중국에 있어 시장이라는 두 글자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말 속에는 경제와 사상, 이념 모두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부유한 국민보다는 부유한 국가를 선택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현재 중국의 모습을 한쪽의 다리는 길고 한쪽의 다리는 짧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여기에서 긴 것은 경제를, 짧은 것은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걸음걸이는 부자연스러워지고 안정감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절뚝거리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인플레이션, 부패, 3종 세트가 집약된 곳으로 경제 잣대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중국에 공황이 찾아온다면 부동산은 그 원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블루백서를 통해 도시의 가계 85%가 주택을 살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고 주택을 삶이 아닌 계급의 상징물로 바꿔놓았다. 또한 중국은 사회, 경제, 지역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13억 거대 인구의 중국. 노동 수요가 많을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은 높아지지만 노동력 착취 구조 하에서는 소수에 집중되며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몇 년 전 보스턴 컨설팅은 상위 0.4%가 중국의 부 70%를 거머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이득인 것이 경제의 이득이 될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논리가 한계에 부딪혔다면 그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제대국을 향한 중국의 열망을 자세히 파헤친 책인 차이나 이펙트. 인터넷 보급률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에도 못 미치지만 그 이용 인구는 한국 인구의 9배에 달하고 1970년대 우리나라의 풍경을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전자 IT 산업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중국. 지금 중국은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